정부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기의 생존경제는 6.13 지방선거에도 계속됩니다. 자, 우리 6월 8일 9일 우리 예비선거가 있었고요. 지금 좀만 있으면 내일 모레면 바로 6.13 지방선거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거, 경제학은 순수한 경제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경제학은 뭐다? 정치 경제학이다. 이제 귀에 못이 박히겠죠? 자,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치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투표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전전번 주에는 6.13 지방선거를 위한 특집 생존 경제를 찍어서 여러분들이 왜 투표를 하셔야 되는지까지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것까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 선거장에서 저 만나면 살짝 같이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요, 여러분 제일 이슈됐던 게 경제 침체 논란입니다. 예, 1분기 발표가 나왔거든요. 성장률은 1.0% 정도 했어요. 근데 그 전부터 이제 논쟁이 됐죠. 왜냐하면 전망치가 1.1쯤 나왔으니까 전분기 대비에 1.1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좋으냐 나쁘냐, 3% 성장 유지할 수 있냐 없냐, 이 지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이 지표 막 해서 뭐 논쟁이 막 해서 굉장히 재밌었던 거는 같은 정부 입장인데도 두 축으로 크게 갈라졌던 거죠. 기획재정부에서 뭐라 그랬느냐,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수출 좋았잖아. 산업생산도 광공업 빼고는 다 괜찮았어. 왜 그래? 나쁘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국민경제자문회의라는 우리 한 국가기관이죠. 거기에 여러분 부의장으로 계시는 우리 김광두 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체 국면의 초입 단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경기 침체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심지어 페이스북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촉발시켰던 우리 숙명여대 신세등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 성장률이 최악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죠.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가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다른 한 경제축, 정부의 경제축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굉장히 여러분 섬찟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입장이 맞냐 이거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냐면은 이 한국 경제에 이렇게 리딩하는 사람들의 엇박자가 나선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 비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부 안에 모든 관료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걸 보고 우리 획일주의라고 그럽니다. 그 여러분 박정희 시대 때 경제개발 5대 개정 정책할 때는요, 심지어 한국은행장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싸우질 않아요. 원래 한국은행 왜 만들었습니까? 기획재정부는 여러분 뭐가 목표인 겁니까? 경제 발전이 목표인 집단이고요. 한국은행은 그거에 반대되는 물가 안정이 목표인 집단이에요. 둘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재부하고 한국은행이 너무 싸워도 안 되겠지만 너무 친해도 웃긴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엇박자가 나는 거는 사실 발전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요, 여러분, 미국의 경제 발전을 갖다 이끌었던, 현대에서 미국 경제를 전환시킨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라는 구호로 당선됐던 빌 클린턴입니다. 빌 클린턴 때요, 여러분, 노동부 장관은요, 로버트 라이시였어요. 가장 진보적인. 요번에 왜 그분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알려진 게 있죠. 문재인 대통령을 극찬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떴던 로버트 라이시, 가장 진보적인. 근데 여러분 그때 재무부 장관은 여러분 월가의 그런 아주 수장이에요. 로버트 루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은 정경영 대표가 재무정부 장관을 한 거고요. 오케이? 민주노총 대표가 노동부 장관을 한 거예요. 그 정권 하에서. 그럼 얼마나 싸웠겠어요. 더 옮긴 건 미 연방은행자는 8년 동안 미국 경제를 이끌었던 그린스펀이었어요. 이 세 명을 이끌고 연 3.8%, 임기 때 연 3.8%의 성장을 끌어냈던 게 바로 빌 클린턴이에요. 그런 게 여러분 정치적 힘인 거죠. 그게 리더의 덕목이 되는 거예요. 리더의 덕목이라는 게. 자기 편만 갖다 쓰면 그게 무슨 리더입니까? 자기들, 또 회사 똘마니죠, 똘마니. 그게 자기 똘마니만 데리고 일하는 게 아니라 각 분야에 재능이 있는 사람을 모아서 그걸 융합시키고 그걸 갖다 하나의 의견으로 조화시켜내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 리더십이고 통치력인 거죠. 그래서 엇박자는 날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오늘 봤을 때는 그러나 이 두 가지 입장 중에서는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앞에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맞지 않는가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한국 경제 한번 비교해보자라는 거죠. 2015-16년 우리가 경제가 기본적으로 어려웠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 경제 성장률이 당연히 3%가 못 넘었어요. 근데 경제 성장률 3% 못 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경제 성장은 전부 다 건설 투자로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엄청 침체돼 있어서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시켰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 부양시켜서 억지로 경기를 이끌어갖고 오던 시절입니다. 나머지는 뭐가 있었느냐? 정부 소비, 즉 정부 지출과 건설 투자로 여러분 버텼던 경제예요. 경제가 좋으려면 여러분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건설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정부 지출이 많아서 건설 경기가 좋은 게 좋은 건가요? 아니죠. 뭐가 좋아야 돼요? 경기가 좋으려면. 이 두 가지가 좋아야 되죠. 하나는 민간 소비가 좋아야 되고 설비 투자가 좋아야죠. 즉 진짜 경기가 좋다는 건 기업들이 공장을 세워야 되고요. 가게는 소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기업들이 공장을 안 만들고 가게가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출하고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건설 경기로 이끌어왔다. 이게 2015-16년이었어요. 우리 경기 좋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17년 되면 경제 성장률도 좀 높아졌어요.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더 좋았던 건 뭐가 되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설비 투자가 근본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7년에 뭐가 늘어났다 여러분? 설비 투자. 우리가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럼 2018년에 우리가 흐름에서 제일 봐야 될 건 뭐예요? 공장을 짓기 시작했죠. 자, 그럼 공장 지었으면 이제 뭐가 나오겠습니까? 물건이 나오죠. 그럼 그 물건을 누가 써요? 우리가 쓰면 민간 소비가 증대하는 거고요. 외국에다 팔았으면 뭐가 늘어나겠습니까? 수출이 늘어나야죠. 그래서 여러분 2018년 평가를 보자라는 거예요. 2018년 1사분기 평가가 나왔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1.0% 성장했거든요. 네, 결코 적은 성장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진짜 주목할 될 거는 요거는 전분기 대비고요.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예요. 그러니까 작년 이때에 비해서는 2.8% 성장했고 자, 우리 12월 달에 비해서는 1% 성장했어. 올해 3월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다른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간 소비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다? 3.5%가 늘어났죠. 민간 소비가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한번 보가 보겠습니다. 물론 기저효과가 자리 잡고 있지만 수출과 수입도 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네, 괜찮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알 수 있죠. 즉,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3, 4분기에 공장을 지어서 뭐예요? 공장을 지었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즉 민간 소비와 무엇이 증가하고 있다?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전히 설비 투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즉, 경기? 저는 그렇게 쉽게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경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늘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직 민간 소비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 경기에 있어서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체감적으로 힘들다라고 느끼지 경기 전반을 갖다 침체되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자, 이거 한번 가볼게요. 이런 식의 평가가 있어요. 보세요. 한때 한국을 먹여 살리던 조선은 수출 불황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자, 두 번째, 자동차는 미국과 유럽 틈바구니에 고전하고 있다. 맞죠? 반도체 역시 반도체 고객을 앞세운 중국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맞죠? 교체 주기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기술이 향후 평준화로 수렴 중인 스마트폰 산업도 안심할 수 없는 영예다. 엔화약살 등유업은 소니와 같은 일본 기업들이 다시 도전하고 있는 거 맞죠? 미국은 미국대로 뭐 여러분 환율 압박과 보호무역하고 있죠? 맞죠? 그래서 한국 경제는 위기다. 틀립니까 저 말이? 여러분 맞지만 틀릴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저렇게 따지면요 한국 경제 한 번도 위기가 아닌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위기가 아닌 적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논리를 이해하셔야 되냐면 기업하고 그 다음에 국가는요 기본적으로 뭐 한 거다?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업, 회사 다니시죠? 사장님이 여러분 올해 좋대요? 항상 위기래요? 맞아요. 기업은 항상 뭐입니까? 위기일 수밖에 없어요. 기업은요, 여러분 손익계산서를 치게 되면은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수입이 있고 여기가 뭐가 있습니까? 지출이 있죠, 그죠? 그러면 수입은 뭐가 되는 거냐면요, 매출이고요. 그 다음에 지출은 그 기업에서 나가는 돈이에요. 기업은 항상 위기예요. 항상 도전하고 나가는 조직제예요. 정부는 국가는 기업처럼 운영하면 안 됩니다. 국가를 기업처럼 운영해서 우리가 큰일 날 뻔한 적도 된 적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기업은, 국가는요, 수입은 여러분 다르게 얘기하면 조세고요. 지출은 여러분 재정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국가는 기업이 아니에요. 국가는 항상 위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재정은 적자 재정 볼 때도 있고요. 흑자 재정 볼 때도 있어요. 기업은 적자 보면 위기예요, 아니에요? 위기죠. 큰 위기죠. 그죠? 근데 국가 재정이 적자면 위기예요?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국가는 때로는 무슨 재정 펴야 됩니까? 적자 재정 펴서 국가 살려야 되는 거죠. 국가는 항상 위기라고 보면 안 돼요. 꼭 어떤 사람이냐면 기업 중심의 발전 전략을 채택하는 사람들. 제가 오늘 뒤에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발전 전략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발전 전략이 굉장히 유효할 수 있었으나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이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 발전 전략을 취하는 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논리가 항상 국가 경제를 위기로 지정을 해요. 항상 위기다, 위기다, 위기다. 과연 그러냐는 거죠. 그게 올바른 경기 진단이냐.
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가 그래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경기가 나쁘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그래 지금 경기가 괜찮다고 치는데 이거 사실 다 반도체 때문이지. 반도체만 빼면 나머지는 다 끝장났어. 이렇게 나오는 주장이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해 우리 기업이 거둔 건 전부 반도체지. 나머지는 사실 별거 없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뭐 광범하게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 없으면 끝장났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또 반박하는 게 뭐냐면 한국 경제는 늘 그랬어요. 저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랄 때까지 맨날 그 얘기 들었어요. 자, 우리 뭐라 그러냐면 60, 70년대는 한국 섬유산업 의존도 너무 높아. 이게 정답이에요. 섬유산업 없으면 한국 경제 끝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뭐냐면 가전 없으면 한국 경제 끝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요 중동 건설 경기 끝나면 한국 경제 끝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조선 철강 끝나면 한국 경제 끝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다 끝났는데 지금도 한국 경제 안 끝났어요. 그렇게 여러분 경제가 단선적이지 않은 겁니다. 반도체가 리딩을 한다라는 거지. 반도체, 우리 한번 가보죠. 이분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한국 경제는 지금 위기래요. 그런데 잠깐 반도체가 그 위기를 잊게 하고 있다는 거죠. 논리를 한번 가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가 나오느냐. 그래서 호황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느냐. 중국도 거기다가 반도체 시장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가 돼요? 우리는 도저히 중국은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죠? 오케이? 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될 것이다? 한국 경제 끝났다. 이 논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논리 여러분 틀린 논리입니까? 맞는 논리입니까? 논리 정합적이죠. 논리 자체는 틀릴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진지한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죠. 가정을 세워보여야죠. 저 논리가 맞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가정이 다 돼야 돼요. 첫 번째, 반도체 사업만 잘 되고 있는가? 한국이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도체가 금방 끝날 것인가를 봐야 되고요. 맞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되느냐? 중국이 그럼 과연 반도체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냐? 이것까지 보셔야 돼요. 이기면 우리는 또 끝나느냐? 이것까지 쫓아가 보셔야 됩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저 세 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지 앞에 게 성립이 되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논리의 흐름 자체는 완결 구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체적인 맥락이나 다른 가정의 전제 조건을 생각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지만 여러분 뭐가 된다? 그 논리 맥락이 맞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반도체만 잘 되고 있느냐? 아니요, 여러분. 2017년 주요 신산업 산업의 품목의 수출 증가율을 한번 가봅시다. 4차 산업을 리딩할 전기차, 항공우주, 로봇,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에너지 신산업, 첨대신소재, 바이오 헬스. 여러분 이 분야들 여러분 작년도 수출 증가율 전부 두 자릿수 이상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하나만 잘 나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세계에서 리딩해 나갈 산업 분야, 특히 거기에 소재라든가 나머지 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한국 경제가 양호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보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한번 가볼까요? 2014년도 평가에는 14년 이후에 반도체가 여러분 뭐가 되냐? 계속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뭐예요? 반도체 만들어서 다 어디에다 납품했습니까? 휴대폰이죠. 그래서 여러분 광고 변한 걸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어때요? 거꾸로 반도체가 죽었어요? 아니면 설비 투자 확 늘어났어요? 확 늘어났죠. 왜? 알고 봤더니 이제 반도체가 뭐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자동차에 왕창 들어가는 거예요. 왜? 무인차가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자동차에 여러분 온갖 설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VR에도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죠. AR에도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금방 거꾸라진다고요? 금방 꼬꾸라질 것 같은데 세계 곳곳에서 각각 반도체 설비 투자에 그렇게 난리 친다고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2차 슈퍼 사이클이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더 갈 거라고 봐야죠, 지금은. 오히려 반도체 호황의 초황 국면이다. 이게 맞는 설명이죠. 어떻게 전개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큰 사이클 속에서는 다시 한번 반도체 산업이라는 건 호황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갖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억전할 것이야. 그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 반도체 생산량 중국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 소비량은 더 빨리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중국이에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물론 이게 이렇게 추격을 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현 추세는 우리는 맨날 중국이 앞으로 반도체 많이 만든다만 얘기를 하잖아요. 오케이? 근데 더 많이 필요해요, 중국 애들이 지금. 그러니까 더 많이 만들고 있다. 이것도 놓치셔는 안 되죠. 자, 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중국이 반도체 왕창 만들 날이 올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망하잖아.
자, 여러분 조강 생산량 한번 바라봅시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건 중국 조강 생산량이고요. 이거 우리나라 조강 생산량입니다. 옛날에 이랬었죠, 여러분. 2000년까지만 해도 다이다이 깔만 했었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 말이 돼요? 말도 안 되게 벌어졌습니까? 말도 안 되게 벌어졌죠. 그럼 반도체에 투영하는 논리를 그대로 철강업에 투영을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포철 뭐 했어야 돼요? 문 닫았어야죠.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 폭스코 주가 최근에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1, 2년 사이에. 그러니까 그 가정들을 갖다 여러분, 그렇게 단선적인 가정들이 굉장한 위험한 가정일 수 있어요. 한국 실질 경기는 어려운데 지금 반도체 때문에 잠깐 호황이다? 다른 것도 잘 되고 있다면, 반도체가 앞으로도 호황이라면, 설령 중국이 쫓아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여러분 경제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만 최근에는 여러분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 양극화가. 이것도 한번 여러분 다뤄보겠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한번 다뤄볼 텐데 최근의 경향은 바로 저런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경기 논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1분기 경제 성장을 보고서 여러 가지 지표가 나왔어요. 근데 그 지표 중에서 제가 이제 제일 우려하는 건 뭐냐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제는 경제 그 자체로 봐야 되는데 이데올로기적으로 보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경제 침체를 주장하는 많은 분들 중에서 현 정부의 정책은 굉장히 잘못되었다. 이런 정부가 정책을 쓰는데 경제가 좋을 리가 없다. 그러면 나는 이 경제 정부의 모든 약점을 다 찾아내서 악착같이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이 틀렸음을 증명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서 혹시 경제를 보고 있지 않는가. 혹은 친정부가 아니라 친기업 중심으로 바라봤을 때 기업은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경제는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각으로서 한국 경제를 평가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대단히 좀 우려 섞인,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제가 2018 한국 경제 전망에서 말씀드렸고 세계 경제 전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그걸 보시면 와, 저 새끼 역시 또 마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여러분 틀림없이 드시고 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건 17, 18년 경제 전망에서 말씀드렸던 것의 연장선상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우리 최진기의 생존 경제는 계속되고요. 여러분의 6.13 지방선거도 계속됩니다. 자, 우리 투표해서 경제를 살립시다. 화이팅입니다. 제가 2년 만에 책을 냈습니다. 책 제목은요, 여러분 한 권으로 정리하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 책 한 권만 읽으시면 어디 가시더라도 밤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쉽고 재미있게, 그러나 깊이를 놓치지 않는 열심히 쓴 책입니다.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